저는 유니티에서 에즈 서비스 한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신호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둘째 날 그 유니티 웨이브 행사 마지막 2개 세션이 남았습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제 현장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접속해주신 여러분들도 네, 무척 고맙습니다. 그 에즈 팀에서는 오늘 그 업계에서 좀처럼 모시기 힘든 실력자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세션을 통해서 유니티 개발자는 물론 게임 퍼블리싱 사업, 그리고 마케팅, 광고 수익화를 이미 하고 계시거나 혹은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지식 나눔 시간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 첫 번째로 비트망고 BD팀을 이끌고 계신 이윤서 팀장님께서 글로벌 마켓 성공, 데이터에 집착하라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를 받은 비트망고의 이윤서입니다. 되게 앞에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원래 제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좀 잘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 소개를 잘 해주신 신덕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006년에 NC소프트에서 리니지2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후 글로벌 사업팀에서 좀 근무를 하다가 2015년에 큐로드라는 곳으로 입사를 해서 슈퍼셀의 한국 서비스팀 총괄을 도맡았었습니다. 2017년에는 비트망고로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고 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스트링 아트라는 게임을 기획을 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었는데요. 출시를 한 뒤에 한 달여 만에 1,400만 다운로드 이상 달성을 했던 큰 경험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하고 이런 경력들을 비트망고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던 것 같고요. 2020년에 신설된 BD팀을 담당하게 됐고 현재 퍼블리싱과 라이브옵스 그리고 애드 모네타이제이션까지 총 3개의 파트에서 비트망고의 신규 앱을 유입하고 라이브 게임의 수익화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게임을 처음 콘솔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게임을 접하셨나요? 특히나 제겐 우연하게 보게 된 그 파이널 판타지 7이라는 게임의 오프닝이 정말 컬처 쇼크였는데요. 모든 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처럼 현대사회의 게임은 콘솔로 시작돼서 PC의 보급화 그리고 모바일 기기로의 빠른 이동을 이루었고 이제는 VR과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로의 플랫폼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의 성장세는 무척이나 두드러졌는데요. 2008년에 500개로 시작한 앱의 개수는 2022년 현재에 이르러서는 앱스토어에서만 185만 개, 플레이스토어에서는 256만 개에 이르는데요. 이는 앱스토어만 기준으로 했을 때만 계산을 해도 14년 만에 약 37만 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운로드 규모 또한 2015년 1분기에 비해서 작년 2021년 4분기에는 135% 정도 늘어나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양의 앱들과 게임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모바일 시장에서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이나 그리고 또 저 또한 원하는 한 가지의 목표가 있죠.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시장 성공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게임에도 수많은 장르가 있고 거기에 지역이나 국가별로도 상황이 무척이나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게임들이 해외에서는 현지의 여러 기술적인 상황이라던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해외에 굉장히 성공을 했던 게임들이 국내에서는 별 성과가 없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죠.
이렇듯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제가 뭐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처럼 뭔가 정답이나 정해진 공식을 산출해낸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무슨 이야기를 하러 나왔을까요? 사실 여러분들께 뭐 이런 정답보다는 저희 비트망고에서 성공한 몇 가지 글로벌 성공 케이스들을 기반으로 어떤 차별점과 전략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이를 토대로 본 주요 성공 요인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혹시라도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제가 이 회사로 이직을 해온 뒤 주변 분들이 과일 게임 만드는 회사냐고 물어보시기도 할 정도로 국내에는 사실 크게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과일을 모티브로 한 3매치 게임은 있지만 과일 게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2011년에 데이터 웨이브라는 광고 회사의 자회사로 시작을 해서 현재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한 퍼즐 장르 게임을 주로 제작하고 있고 특히 워드게임과 매치3 장르 그리고 버블 슈터 장르 이 세 개의 라인을 중심으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에는 저희가 연매출 2천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사실 규모가 저희 국내 유명 게임사에 비해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는 좀 없지만 전체 매출의 99%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 미국 비중은 8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쩌면 성공 케이스로 몇 가지를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성공 케이스는 롤더벌 슬라이드 퍼즐인데요. 저희가 5, 6년간의 실패 끝에 비트망고에서 성공한 첫 번째 케이스로 누적 다운로드만 2억 회 이상 달성을 했고요. 최초 비트망고의 수익 모델이 광고를 기반으로 했던 것만큼 대부분의 수익이 광고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비트망고의 UA 마케팅과 이 마케팅의 기틀을 구축할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 케이스인 워드쿠키스인데요. 롤더볼의 성공 이후에 저희는 이 미국으로 타깃으로 한 게임을 개발하는 부분이 저희의 전략과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여러 워드 장르의 앱들을 개발 시도했습니다. 워드쿠키즈는 2017년에 애플에서 올해의 게임으로 선정이 되면서 워드 장르의 대표 선두주자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기존 80% 이상의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하던 수익 모델을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앱 구매 비중이 45%까지 끌어올리는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게임으로 성장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롤더볼 슬라이드를 통해 다져진 UA 마케팅의 운영으로 현재까지도 활발한 신규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드쿠키의 성공 이후 저희는 새로운 글로벌 성공작을 출시하기 위해 내부의 신작 발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고도화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예 최초 기획 단계에서부터 IAP 수익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한 게임이 바로 버블팝 오리진이고요.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현재 버블 장르 내에서 후발 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르 내에 1위로 발돋움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비트망고 내에서 가장 매출액이 큰 효자 타이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3개의 저희 회사 타이틀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게임들을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비트망고는 내부의 게임 개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퍼즐원 스튜디오라는 개별 스튜디오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유지해왔던 개발 방식을 계승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필수 포지션만으로 구성된 3명에서 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으로 설계가 되고 개발 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 내외 그리고 애자일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각각의 개발 단계를 세분화하고 목표를 좀 수준을 설정을 한 다음 데이터를 검증을 해 주요 지표들을 개선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게임을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1년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신작 개발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모든 타이틀들은 내부 테스팅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최종 통과 시에만 글로벌 런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들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는 각각의 모든 실패 단계에 대한 리뷰를 리뷰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을 하고 전반적인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출시가 된 타이틀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을 할까요? 이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100% 퍼포먼스 마케팅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 타사의 사례들을 보시면 이렇게 사전 예약이라던가 여러 마케팅 방식을 기반으로 유저들을 먼저 확보를 하고 이를 최대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 방법의 경우는 초반에 원활한 유저 유입과 매출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어 저희와 같이 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잘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출시 후 발생하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일정 퍼센트지를 재투자를 해서 단계적인 앱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고요. 이 퍼포먼스 마케팅만을 운영하는 만큼 저희한테는 좀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린 버블팝 오리진의 DAU 변화량 그래프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앱이 출시가 된 이후 소프트 런칭 스테이지를 지나 글로벌 런칭 스테이지에서는 급격한 성장을 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라이브옵스 단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DA를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비트망고에 온 지도 어느새 5년이 좀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제가 배우고 느꼈던 부분은 데이터의 중요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업무의 의사결정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좀 다음 장부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트별로 세부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퍼포먼스 마케팅 기반 운영 측면이 있고 그리고 IAP와 IAA를 모두 포함한 하이브리드형 수익 모델 운영 방식 그리고 저희가 퀄리티 높은 게임 발굴을 위해서 QC와 소프트 런칭 프로세스 운영 방식에 대해 좀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으로 UA 즉 퍼포먼스 마케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마케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저비용으로 고효율 유저를 모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낮은 CPI로 높은 LTV를 확보해 최종적으로는 높은 ROI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CPI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오랜 기간 UA 운영을 통해서 CPI 가이던스라는 것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이 가이던스에서는 맥스 CPI, 즉 적정선의 최고 단가 기준을 내부의 여러 기준 자료들을 통해서 산출을 하게 되고요. 이 CPI로 캠페인을 세팅하고 운영을 해서 인입된 유저들의 리텐션과 수익 지표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1년 단위의 LTV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산출된 1년 단위의 LTV가 왼쪽에 CPI보다 더 높은 경우 ROI가 1이 넘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ROI가 1보다 높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유지하고 낮을 경우에는 오프를 진행해 줄어든 캠페인 수만큼은 또다시 신규 캠페인을 새롭게 생성하고 이 전체적인 캠페인의 운영을 최적화해서 진행하는 것을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측정이 기존에 일주 단위로 진행되는 것을 요즘에는 데일리로 저희가 단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를 통해 퍼포먼스 마케팅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는 마케팅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다음으로 수익화 사이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IAA와 IAP 두 가지로 나눠지고 IAA는
광고 지면이죠. 높은 가격에 최적화된 광고 지면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IAP는 매력적인 상품 구성으로 구매 유저를 보다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앱의 전체적인 ARPDAU, 일일 접속 유저당 평균 수익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텐데요. 높은 eCPM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망고 같은 경우는 오늘인 5월 10일을 기준으로 약 46개의 앱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퍼즐 장르의 범주 내에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게임별로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앱에 동일한 설정, 동일한 환경으로 운영을 하기보다는 각 앱별로 최적화된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높은 eCPM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기존의 모든 타이틀에 한 개의 동일한 광고 메디에이션을 사용하기보다는 2개 이상의 메디에이션을 타이틀별로 나누어서 탑재를 하고, 또 네트워크 또한 여러 메디에이션 쓰는 만큼 각 메디에이션별로 최적화된 네트워크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무작정 많은 네트워크를 탑재하기보다는 고효율 네트워크만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들의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개 정도의 네트워크를 탑재해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유니티를 포함한 8개의 탑티어 네트워크만을 탑재를 하고 있고, 즉 타사에 비해서 50%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는 각각의 광고 지면의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최적화 작업을 A/B 테스팅을 통해 검증을 하고 또 적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모든 부분은 매출뿐만이 아니라 인프퍼 DAU라든가 오픈 클로즈 레이스를 통해 얼마나 유저에게 퀄리티 있는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앱 구매 쪽으로 좀 이동을 해왔는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저희가 2016년을 기준으로 90% 정도가 저희 광고, 전체 매출의 90% 정도가 광고 수익이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광고 시장에서 저희가 여러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저희 목표 또한 광고 수익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인앱 수익의 확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인앱 수익의 비중을 9대 1에서 5대 5로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비중을 5대 5로 맞춘다고 해서 기존의 광고 수익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키면서 IAP 비중은 기존의 광고 매출량만큼 대폭 상향시켜 전체적인 레버뉴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목표에는 지금 다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한 5.5대 4.5 정도의 비율을 달성을 했고, 전체 매출 또한 상당히 상향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에는 물론 앞서서 보여드렸던 저희 버블팝 오리진과 같은 IAP 수익을 아예 기반으로 한 신작을 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됐지만, 기존의 광고 수익 비중이 높았던 게임들을 변환시키는 거가 되게 큰 어려운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게임 내에 그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 즉 유저들의 데이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고요. 사실 유저들의 데이터는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되게 방대하고 분석을 거듭할수록 여전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 중 저희는 다음 2가지의 질문을 가장 우선순위로 좀 뒀는데요. 바로 유저가 어디에서 게임 화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와 어떤 유저가 게임 화폐를 많이 구매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게임의 장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레벨을 클리어하는 형태의 퍼즐 장르인 경우 유저가 가장 많이 인게임 화폐를 쓰는 게 바로 컨티뉴 지면이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레벨을 진행을 하다 한두 턴 정도가 모자랄 경우 클리어를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코인을 쓰면 추가로 뭐 엑스트라 무브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컨티뉴 지면입니다. 이렇게 뭔가 유저들이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코인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지점, 이곳이 바로 퍼즐 장르에서는 컨티뉴시 지면이었고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은 물론 개발팀에서 모든 레벨을 약간 아슬아슬하게 클리어할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것이 사실 당연히 제일 좋고 빠른 방법일 텐데요. 이건 저희 퍼즐런 스튜디오에서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고요.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은 그렇다면 이 컨티뉴를 하기 위해 소모되는 코인 양이 예를 들어 100코인이라고 한다면 그 코인이 현금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를 환산을 하고 그 가치가 실제 저희 인게임에서의 현금으로 판매하는 코인의 가치와 어느 정도가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적정 가격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또 모든 게임 내 부스터 아이템들도 각 한 개당 현금 가치들을 산출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패키지 상품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걸 지금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걸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기도 했고 저희 라이브 옵스 팀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기도 했어요. 리뉴얼한 상품의 판매량이 막 증가를 하는 대신 또 기존에 잘 팔리던 상품들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을 한다던가 애플 스토어는 잘 나오는데 다른 스토어는 안 나온다던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존 업데이트 유저로 포함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기보다는 신규 설치 유저만을 특정을 해서 A/B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결과에 따라 전체 적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부분은 UA 액션 캠페인 같은 걸 통해서 검증된 구매 유저들을 확보를 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고 앞에서 저희가 같이 얘기한 ROI를 1 이상 확보하는 데는 좀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스토어 피처링이나 구글 라이브 옵스 카드, 애플의 인앱 이벤트 카드 등을 운영을 해보니 실제로 이 경로로 유입된 오가닉 유저들이 비교적 구매 비중도 높았고 수익화 측면에서 효율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서 지금 저희는 오가닉 유저를 활발하게 유입시키기 위해 ASO를 좀 더 주목을 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 지금 스토어 컨버전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함께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마케팅과 수익화에 이어서 이런 모든 성공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게 게임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게임의 퀄리티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품질이란 결국 재미있고 수익성이 높은 게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의 그 감정 중에 하나인 그 재미를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긴 어렵지만 저희가 가장 근접하는 지표라고 보고 있는 것이 리텐션 지표고 수익화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언급해 드렸다시피 ROI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신규 게임들을 유입을 시키는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비트망고에서 내부의 훌륭한 퍼즐런 스튜디오를 통해 신작 개발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외부에 저희 다양한 개발사 분들과 협업을 해서 퍼블리싱을 통한 웹 게임의 유입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내부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잘 하던 주력 장르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신작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신규 장르들 예를 들면 타이쿤이라던가 시뮬레이션 등과 같이 퍼즐이 아니더라도 여러 캐주얼 게임에 포함된 경쟁력 있는 장르들을 유입시켜서 비트망고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고 경쟁력을 좀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개발을 하는 경우 앞서 얘기한 그 퀄리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신규 게임 개발 프로세스를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디벨롭 스테이지와 테스팅 스테이지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QC는 퀄리티 체킹 그리고 SL은 소프트 런칭을 뜻합니다.
그럼 우선 디벨롭 스테이지 먼저 볼게요. 우선 개발할 게임이 저희가 먼저 선정이 되면 킥오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킥오프 때는 주로 컨셉이나 디자인을 체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차별화 요소를 가져갈 것인지 등등 주로 문서로 제작을 해서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나 스펙에 대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프로토타입 빌드로 전체적인 게임의 느낌을 직접 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후 QC 단계에서는 이 핵심 재미를 직접적으로 검증을 하고 킥오프에서 제시한 그 차별화 요소가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QC2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해 최종 빌드가 잘 나왔는지, 그리고 저작권 이슈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앱스토어에 출시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 저희가 디벨롭을 하고요. 각각의 스테이지별로 내부 기준으로 저희가 펀QA 팀이 있어요. 그래서 펀QA와 그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의 설문이 진행이 돼서 이 각각의 스테이지별로 어떻게 그 퍼포먼스가 저희가 목적을 한 부분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테스팅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소프트 런칭 0단계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베타 단계에는 이제 실제 스토어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ANR이라던가 크래시 프리 같이 좀 안정성 수치가 괜찮은지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되고 최소한의 디폴트 캠페인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측정을 위해서 저희가 수치들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바로 이어져서 소프트 런칭 1차에는 리텐션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게 돼요. 캠페인은 저희가 1티어 국가가 아닌 좀 저렴한 국가에서 약 2주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최적의 리텐션 수치는 D1은 40%, 그리고 저희는 다른 것보다 D5, D1의 그 전체적인 리텐션의 기울기를 굉장히 보는데요. 이 기울기의 정도가 48%를 저희가 최적화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텐션 수치가 저희가 목표한 수치 정도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익화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증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티어 국가들, US라던가 이런 국가에 직접 저희가 캠페인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전체적인 수치를 포함해서 LTV를 예측을 하고 이를 통해 그레이드를 산출을 해서 내부 그레이드에 따라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의 단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심플한 단계이긴 한데 저희 이제 실제로 이미 출시가 된 게임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간소화된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출시가 된 게임들이다 보니 저희가 외부 타이틀인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처음에 킥오프를 통해서는 양사 간의 협업 가능성을 먼저 논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 타이틀을 어떤 타이틀을 하게 될지를 먼저 논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QC 스테이지에서 최근 출시를 했을 때 수집된 기록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기준 지표들을 봐서 저희가 또 펑QA와 저작권을 검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테스팅 스테이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 런칭 스테이지를 좀 약간 2주 정도로 압축해 놨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와 비슷한 다른 퍼블리셔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단기적으로 3일 이렇게 보지는 않고 2주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표를 검증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점이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지 단계별로 저희가 NDA 사이닝이라던가 MOU 사인 등을 통해 파트너십의 수준을 좀 단계적으로 올려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퍼블리싱 계약을 맺도록 좀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그 비트망고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성공을 이끈 3가지의 요소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마케팅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낮은 CPI를 확보하고 또 고효율 모객으로 LTV를 증대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수익화 사이드에서는 체계적인 광고 퍼포먼스 측정으로 높은 eCPM을 확보하고 유저 분석을 통해 POR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전체 알프다우를 증가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퀄리티 있는 게임의 확보를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씩 검증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지속적인 장르의 확장 및 퍼블리싱 운영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기본이라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을 한다는 이 기본에 집착할 때야말로 저희가 성공에 가는 가장 빠른 큰 도움이 되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상보다 제가 좀 빠르게 끝내서 같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네. 다양한 광고 네트워크 중에서 꾸준하게 쓰고 있는 광고 네트워크, 네, 저희 대표적으로 유니티고요.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저희 뭐 구글 쪽이나 다른 쪽도 거의 원티어로 구분된 좀 네트워크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팅 혹은 광고 수익화를 진행을 하면서 게임 유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슈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별점 관리 방법도 있다면요. 네. 제가 그래도 CX팀도 잠깐 있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아무래도 광고 수익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뭐 레벨 클리어가 안 된다던가 뭐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기존에 RPG 장르에서 뭔가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랑은 그 고객의 친절도나 문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고런 종류의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별점 관리 방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무래도 많은 게임들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집되는 부분에 대한 방법들이나 또 그리고 답변을 할 때도 언어들이 전부 다 영어이거나 혹은 외국어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CX팀에서 굉장히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많이 잘 해주시고 계셔서 지속적으로 평점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유지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점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네.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는 평점 네네네. 있을까요? 저희가 피처링 신청을 하려면 최소 4.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로 신청을 하더라도 4.0이 되지 않는 국가들은 다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0을 유지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A/B 테스트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A/B 테스트 종류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으실까요? A/B 테스팅을 할 때 저희가 좀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저희가 너무 A와 B를 많이 다르게 해서 테스팅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과에는 그 A/B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저희가 예측한 결과랑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최근에는 A에서 정말 비슷한 수준의 한 개만 좀 바꿔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또다시 결과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테스팅을 하는 단계로 진행을 많이 하고, A, B, C, D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도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 데이터가 좀 어그러지는 경향이 있어서 최대한 배제를 한 다음에 변화를 최소화해서 테스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오가닉 유저가 뭔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리고 일단 오가닉 유저는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저가 아니라 직접 스토어 서치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검색을 통해서 유입된 유저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신규 게임 개발 시 디벨롭 스테이지와 테스팅 스테이지의 기간은 각각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디벨롭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짧게는 굉장히 짧을 때는 또 한 달 정도만 해도 개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한 3개월, 크게 길게는 3개월 정도까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스팅 스테이지는 저희가 짧게 걸릴 때는 한 달, 길게 걸릴 때는 이제 2주씩 3번을 총 진행을 하기 때문에 6주 플러스 8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K님께서 주신 것도 있는데 광고 수익 기반에서 IAP를 함께 하이브리드로 수익 방식을 변경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앞서서 제가 조금 이거를 설명을 많이 드렸어서 제가 이 부분을 앞에서 특별히 언급을 안 하긴 했었는데 IAP를 하이브리드로 수익 방식을 변경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희 쪽만의 스킬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개발팀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레벨의 조정이나 개발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점들도 있었고 영향을 받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에는 가장 쉬운 방법, 비중을 맞추는 방법은 광고 지면을 삭제를 한다거나 극단적으로 좀 뭔가 새로운 상품을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 오늘 40분 동안 인사이트 나눔과 Q&A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네. 다음 세션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